그 대학에 와보니까 많이 바뀌고 저희가 다닐 때랑 그 다음에 뭐 이 스트럭처도 많이 바뀌고 공부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양학부도 저는 우리 때 교양학부는 뭐 사범대학이니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다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듣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건대에서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대를 떠나서 또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재밌는 역사가 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배가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저는 보스턴에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연구지만 굉장히 쉽게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 롤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몇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타이틀을 Future's Your History라고 했는데 아무튼 Future가 여러분이 이제 히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은 저희 빌딩이에요. 그 Center for Life Science라는 빌딩인데 이제 저는 베시스컬 니콜스 메디컬 센터의 내분비 내과에서 랩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기 한 7층, 여기쯤 이제 제 오피스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 우리 이명희 이소연 교수님들은 다 오셔봤어요. 그때 보스턴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사이언스로 실험을 하는 사람이라 저희 빌딩 여기 8층이 전체가 동물실이에요. 동물실. 여기 이제 자연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동물실이 있잖아요. 건대도 거기는 동물이 150만 마리가 들어갑니다. 150만 마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케이지 하나에 한 1불 30점, 1불 30센트를 내야 돼요. 케이지 하나에.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을 하느라고 한 400케이지 정도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600달러 내야 됩니다. 365일 계산하면 한 25만 불, 30만 불을 동물 비용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연구비에서 다른 걸 내야 되니까. 자, 저희가 이 대학을 다닐 때 1980년대는 이 격정의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전두환 군사 독재가 들어오면서 온 나라가 어려웠죠. 온 나라가. 이것이 아마 서울역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서울역인데 이 당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황소상 앞에서 모여서 그 다음에 한양대까지 걸어가서 한양대에서 조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강원을 거쳐서 서울에서 다 모였어요. 그때 당시 모인 게 8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건국대학은 이렇게 2대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데모를 안 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거지 다들. 데모를 해야 되는데 이대생들이랑 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여기는 아마 남대문일 거예요. 남대문. 그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남대문인데 복학생이 정경차를 칼출을 했어요. 복학생인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복학생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차를 갖고 돌진하고 아무튼 어수선한 세상이었죠. 그다음에 이것도 광화문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광주 사태가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도 막 잡혀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 당시나. 전대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국대학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한번 대모가 일어나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 전대협 때 이 건대로 들어옵니다. 데모를 하다가. 그래서 건대가 이 전체가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돼요. 건대가. 그래서 이게 건대 옥상 이 본관으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축산대 후배가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위에 올라가면 물통이 있어요. 큰 물통이 있었어요. 치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2명이 들어가서 숨을 썼어요. 그렇게 전대협 데모가 이렇게 건대에서 일어났었어요.
이 당시 기억하는 교수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계시겠네? 교수님 계시. 그러셨어요. 사회학과 기억하시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정원이 저 앞쪽이었어요. 대공원 쪽으로. 그래서 맨날 쓸데없는 대목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거니까 지금은 뭐 이런 대목이 이제 없잖아요. 이런 대목은 없는데 이상한 대목들이 많이 생겼더라고 한국에. 어쨌든 이러한 격정의 세월이었어요. 이런 격정의 세월에 저는 굉장히 재밌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옥슨이라고 건국대학교 그룹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옥슨 81의 리더싱어로 국풍 81 그때 여의도에서 했어요. 여의도 젊은이 가요제에서 제가 은상을 수상하면서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니다. 이때 상금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그래서 금상은 누가 탔냐? 이용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바람이 되어오르고 이용이 금상을 타고 우리 옥슨 81이 날개로 은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옥슨은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상한 걸로 좀 바뀌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는 1년 전에 뽑혀가지고 1년 동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연습을 하는 프레시맨 시절에는 선배들이 이제 우리 옥슨 80이잖아요. 우리 선배 블루리하고는 그 선배들이 번 돈을 가지고 매겨 살려요. 후배들을. 저희도 이제 50만 원을 굉장히 크죠.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정문 앞에 가면 미셸이라는 라면집이 있었어요. 대원다무장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없어졌어요? 그 밀밭이라는 술집은 아직 있나요? 나가가지고 저기 사거리에 밀밭 그 생맥주집 거기다가 다 매상을 걸어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 상금으로 매상을 다 갚았는데 술집 동해 술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나가면 동해. 그 아저씨가 하도 매상금을 안 주니까 재료값이라도 좀 달라고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절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하면서 이 대학교 때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놀러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유석창 박사님 그 묘 뒤에 가가지고 기타 들고 가서 거기서 퉁퉁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만 거기 이제 축산대학 그 기숙사가 있어요. 성관. 그 뒤에도 좋아요. 그래서 일감어도 굉장히 좋고 일감어 축제도 있고 그래서 건대를 돌아다니면서 노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었던 시절인데 그 시절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있고 저희 때는 뭐 그런 수업 들을 여유가 없어요. 노느라고. 놀고 뭐 음악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이제 벌써 오래됐죠. 이게 오래돼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제가. 어떤 수업을 딱 들어갔더니 지금은 출석을 해보니까 뭐 헤드폰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교수님이 들어와서 이제 출석을 부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안 불러가지고 제 출석을 안 불러서 교수님한테 끝나고 갔더니 출석부에 빨간 줄도 쫙 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수업도 뭐 다시 듣고 많이 듣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힘든 대학 생활을 간신히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여기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옥슨 히스토리를 그래서 이제 제가 날개라는 노래가 있는데 유튜브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되면 한번 들어보죠. 일단 유튜브에서 여기 인터넷이 되나요, 교수님? 되면은 이제 40년도 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옥슨을 딱 치면 어느 대학 가서 그냥 한번 틀어도 좋는데 보시게 되고 우리 이제 옥슨에는 현재 우리 이제 선배죠. 서범이 형께서 이제 아직까지 활동을 하죠. 조각경 이제 와이프고요. 그래서 옥슨 80이고 옥슨이 79가 1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3기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옥슨 81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옥슨 83 김명현이라고 이 친구는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했어요. 국회의원을 했고 지금 이제 2선을 했는데 3선이 안 돼서 이번에 이제 다시 지금 나오려고 이제 안산입니다. 안산 세월호난데 이제 거기서 지금 선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회에, 국제학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우리 선배님은 노래를 하고, 우리 후배는 국정에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는 저희들 그룹이고, 아직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홍서범, 이 선배님이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합니다. 거기 일산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2018년도 팬데믹 전이죠. 이제 가서 이제 와인도 마시고, 또 즐거운 이제 시간을 보낸 이제 기억들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저하고는 뭐 굉장히 자주 만나요. 우리가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시간 되면 맞춰서 만나고 이런 거. 그래서 대학교 때 이런 그룹 사운드 하고 이런 그룹 활동했던 게 이제 나이가 우리가 뭐 저도 60이 넘고 우리 선배도 60이 넘고 지금 아직 60은 안 됐지만 나이가 들면서도 이렇게 우정을 같이 나누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는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노는 얘기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는 1990년도에 89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잠깐 갔다 오고 일본 스쿠바 대학에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석사를 다시 한번 하고 이제 박사를 하고 1996년도에 이제 하버드 보스턴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33년 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활동들도 많고 소속되어 있는 그 연구비 그것도 많이 하고 심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현재는 풀 프로페서로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풀 프로페서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 소식지가 나온 거예요. 컨그레츄레이션하고 저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학장으로부터 받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임명장입니다. 여기 보면 indefinite duration 그러니까 리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리타이어가 한국은 이제 65세 되면 나가잖아요. 우리는 리타이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종신 교수 종신 교수 한국말로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랑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제 멘토도 지금 제 옆방인데 74세고 그런 그러니까 여기랑은 이제 많이 이제 틀리죠. 근데 이것을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업종만 연구 업종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랜트 연구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소셜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에디토럴 액티비티 그랜트비 엄청난 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로컬에 있는 제가 이제 병원 소속이니까 병원에서 그 프로모션 커미티를 2번 통과를 해야 돼요. 2번 통과를 한 다음에 이제 하버드 메디컬로 넘어가죠. 국가대학으로 넘어가면 18스텝을 통과해요. 어떤 스텝은 6개월 걸려요. 그 18스텝을 통과하는데 팬데믹도 있었지만 한 5년 걸린 거예요. 심사가. 그러니까 지겹죠. 아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종신 교수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뭐 한 두세 번째 될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당뇨 비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적인 잡지에 뭐 편집위원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메타볼리즘이라는 엘스비어, 세계에서 최고의 그 프레스, 그 출판사죠. 거기서 나오는 저널에 어소시에이트 에디터를 부편집장이죠. 요거를 제가 지금 한 10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뭐 에디토리얼 보드는 뭐 편집위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 저널에.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여러 가지 저널에 이제 논문을 서미션하면 그거를 심사해야 되잖아요. 심사위원들도 오래 많이 하고, 뭐 이런 논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그랜트, 유럽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유럽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홍콩에서도 오고, 하물며 가끔 이제 한국에서도 인터내셔널 그랜트 할 때는 제가 심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오래전부터 이 아시아 쪽에 비만, 당뇨, 오비시티, 다이비리스에 대한 심포지움을 오가나이즈 했어요. 심포지움 오가나이즈해서 지금 18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심포지움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해가지고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비만과 당뇨에 대한 연구만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가 2005년도 남대문이요. 2005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심포지움을 했고, 그 다음에도 서울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오카자키로 가서 했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난징 갔다가, 뭐 샹하이 갔다가, 홍콩 갔다가, 오사카 갔다가, 서울 갔다가, 베이징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대구 갔다가 이제 팬데믹에 걸려서 몇 년 동안 못했죠. 못했다가 올해 7월에 교토에서 교토 심포지움을 이제 했고, 이제 내년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쟁저이 중국입니다. 이제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중국 연구자 중에 요 쟁저이 대학의 총장이 있어요. 여자 아줌마인데, 여자 교수인데 총장이. 그래서 자기가 심포지움 하겠다고 해서 일단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가고, 홍콩 가고, 그다음에 일본 가고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포스터도 있고 이런 비만 당뇨의 그런 학술적인 활동을 지난 18년 동안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 이 키스톤 심포지아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학술 미팅입니다. 여기는 키스톤 심포지아는 노벨상급 사람들이 와가지고 발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키스톤 심포지아에서 심포지움에서 톡을 했다고 하면은 뭐 굉장한 어서리티가 있는 그런 데입니다. 아무나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분야가 되는데 이 키스톤 심포지아는 여기 키스톤에서 콜로라도 키스톤에서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하죠. 그래서 보통 레코멘데이션 하는 인원이 한 200에서 250명가 아주 스페시픽한 서브젝트만 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다 키스톤 심포지아에서 강연을 하게 됐죠. 그것을 제가 2018년도에 저희 친구들 서울대 내국대 의사들하고 여기 유펜에 있는 저 친구들하고 같이 이 서울 키스톤 미팅을 서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Drivers Type 2 Diabetes from Genes to Environment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제 키스톤 미팅을 서울에서 저기 스위스 호텔에서 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키스톤 심포지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50명만 올 줄 알았더니 실제 왔더니 340명 정도가 왔고,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앱스트랙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된 사람이 182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이 185명이에요. 이 프로모션을 우리가 많이 해서 젊은 주니어 패커티들이 이제 많이 와서 발표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 학회를 이제 마치게 되었죠. 그런 일들도 계속 제가 많이 이제 해오고 있죠. 그래서 22 countries, 22개국이 참여한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하는 사람은 문과 쪽도 그러겠지만 이제 학회, 이런 이 사이언티픽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네트워킹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2019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인터내셔널 다이어베티스 페더레이션 세계 국제 당뇨병 학회를 부산에서 열게 됩니다. 부산에서 열게 되고 이 당시 이 국제 당뇨병 학회 회장이 우리 조나만 선생님이라고 좀 아주대학 교수분이 이 학회장이 되셨어요. 아주 굉장히 큰 거죠. 인터내셔널 다이어베티스 페더레이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팅을 이때 이제 4박 5일인가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베이직 트랜슬레이션 사이언스를 담당한 체어로서 그 섹션을 한 7, 8개 저희가 이제 오가나이즈 되고 다른 부분에 이제 섹션들입니다. 이렇게 큰 이 인터내셔널 미팅도 우리가 부산에서 이제 열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이 이런 당뇨나 비만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 있죠. 세계적으로. 이런 미팅을 통해서 그런 위상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롯데호텔입니다. 롯데호텔. 그래서 서울 국제 내분비학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학회를 참석하러 갔더니, 배너에 쫙 해가지고 롯데호텔이니까, 롯데호텔 3층에서 여기가 학회장인데, 3층하고 지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배너를 잘 보니까 이제 제가 첫 번째 여기서. 프리너리 스피커 있잖아요. 모든 미팅은
플리너리 스피커가 있어요. 플리너리 스피커는 뭐냐면 이 미팅 중에 이 사람이 강의할 때는 모든 섹션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이 한 방 엄청난 방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직 사이언티스트니까 베이직이고 나머지는 다 클리니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클리니컬 스피커로 해서 이제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고 엄청나게 큰 3층 전체 홀을 터가지고 한 강의를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활동들을 통하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30년 이상 사이언스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학회 액티비티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이언스라는 것은 쉐어링이다. 쉐어링. 그 다음에 사이언스라는 것은 네트워킹. 그 다음에 사이언스라는 것은 케어링이다. 그죠? 케어링이고 또 science is future. 우리가 코비드 여러분들 다 백신 맞았겠지만 사이언스 없었으면 코비드 퓨처가 없었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편하게 이게 정말 인플루언서도 이런 미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때문에 그렇군요. 사이언스. 그래서 사이언스는 우리의 퓨처다. 이제 그런 제 이제 결론이 이런 많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제 저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려운 연구지만 아주 쉽게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비만을 많이 연구하는데요. 자, 비만이 이제 세계 지도잖아요. 자, 여기 이제 다크 레드 노스 아메리카죠. 다크 레드 여기는 비만이 30에서 40% 정도가 돼요. 미국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빨간데 여기 빨간데는 20에서 30%. 그 다음에 오렌지는 10%, 20. 그 다음에 그린은 less than 10%. 근데 이제 이 비만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바드메스 인덱스라고 제가 좀 이따 가르쳐줘서 여러분들 다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의 비만도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선생님들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비만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만도도 계산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2.6 빌리언이 있어요. 현재 우리 비만이나 이제 오버웨이트 환자가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것이 2035년 되면 4 빌리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세계 인구의 한 1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은 지금 전체 한 73% 정도가 오버웨이트나 오비스트가 되고 이제 그 중에 40% 정도가 오비시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2030년 9% 된다고 하는데 한국의 비만 기준은 조금 틀립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 9%라는 것은 BMI를 30으로 계산했을 때 9%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산했을 때 근데 한국 기준으로 하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만이 세계적으로 많다. 그래서 타이틀도 글로벌 오비시티 에피데믹 아닙니까? 이게 타이틀 자체도 이렇게 이제 비만이 되는 거는 먹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많죠. 아무래도 많이 먹으니까 뚱뚱해지지.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이게 맵을 보면요. 여러분 요번에 코비드 때문에 많이 들어봤죠? CDC, 미국의 CDC. 보면은 그 노스 아메리카하고 유럽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 전체가 2600칼로리 이하예요. 먹는 게. 여기 이제 유럽, some country, 유러피언 country라고 노스 아메리카 빼고 그죠? 근데 그 아주 최근 데이터인데 CDC에서 뭐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죠. 미국 같은 경우에 3,200칼로리. 그 다음에 여기 중국도 뭐 2,900, 3,000 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우스 아메리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먹는 게 많이 늘은 거죠. 한국을 좀 보려고 했는데
비슷한 것 같고, 이게 한국의 이런 칼로리 인텍 데이터가 정확하게 그 CDC에 전달이 됐는지 그런 것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먹는 것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루에 먹는 칼로리가 뭐 한 2,000칼로리 넘을 거예요. 2,500.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날이 땡스기빙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1일이죠. 우리가 이제 셋째 줄 금요일, 목요일이 이제 금요일이 땡스기빙 날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다 오죠. 저도 이제 우리 딸이 뉴욕에 사는데 딸도 오고 아들도 오고 그래서 이 땡스기빙 날 미국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평균 칼로리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어? 얼마? 9,000?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네. 9,000은 아니고 8,000 정도 먹는 거, 8,000. 근데 이 땡스기빙 전날 이제 터키를 묻죠. 터키 피스하니까. 우리 아들이 오면, 우리 아들이 대학교 그 스킨모아 칼리지 하는데 우리 이소영 선생님이 우리 아들 그거 잉글리시 티처였어요. 프로페서였어요. 근데 스킨모아에서 오면 그 전날 쿡을 하잖아요. 안 먹어요. 아무것도. 굶어. 그럼 이제 피스트를 보통 이제 눈이 한다고 12시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랩에 우리 펠로들이 있으니까 펠로들도 다 부르고 와서 이제 터키를 잘라요. 그때까지 우리 아들은 굶습니다. 그래서 12시 시작해가지고 그냥 반 끝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땡스기빙 때는. 그게 이제 그래서 한 8,000kcal 정도 이제 에버리지를 먹는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아들은 10,000kcal는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매일 그렇게 먹으면 그 금방 살이 찌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렇게 한번 먹어도 그 다음날 가면 멀쩡해, 그죠? 그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먹자 하는 그 쯔양인가? 무진장 먹는 아가씨 있잖아요. 쯔양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진짜로 뭘 다 먹냐?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라면 10그릇, 짬뽕을 먹어요. 그 아가씨의 그 먹은 다음에 그 위 사진을 보면 위 전체가 그 배 전체를 다 가리고 있어요. 쭉 쳐다보죠.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흡수도 흡수지만 이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실 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컨트롤이 된다, 정상인들은.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리퍼럴 이 티슈, 말초 조직인가? 한국말로. 우리가 머슬이나 이런 데서 이 신호를 내요. 이게 신호를 내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뇌에 딱 전달합니다. 그럼 브레인에서는 딱 그 온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고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우리 브레인이 우리 몸을 전체를 전달하는 헤르코예요. 예?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 퍼리퍼럴 티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혈중에 병원 가면 피 검사하면 뭐요? 인슐린도 넣고 글루코즈도 넣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티지도 넣고 뭐 많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죠. 서플레이 우리 시럽 흔히 말하는 피석에. 그리고 이 피들이 모든 것이 다 브레인에 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브레인에 가면 큰일 나겠지. 이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특수한 조직이 돼 있어. 브레인이 이렇게 이제 세퍼레이션, 이게 아이솔레이션 돼 있어. 아무거나 다 들어가면 안 되지. 선택적으로 이 브레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글루코즈가 이제 에너지원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럼 글루코즈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그 신경세포에 가가지고 전달을 딱 해서 거기서 어떤 신호 전달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내려옵니다. 야,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을 조절해라. 딱 명령을 내려오면 그 퍼리퍼럴 티슈에서 픽사해요. 이런 메커니즘,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이 나고 바이러스에 인펙션 되고 했을 때는 이 BBB가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병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브레인. 그렇게 되면 열 나고 아프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뉴로 에너지 호메오시스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이게 센트럴 너브 시스템이에요. 이제 브레인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서 퍼리퍼럴 너브, 이제 말초 조직 신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퍼리퍼럴 티슈 말초 조직이죠.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시럼을 통해서 비비를 통해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이 호메오스테시스, 이러한 것이 호메오스테시스, 이게 항상성이죠. 한국말로 조절이 잘 될 때는 우리는 모든 우리 몸에 대사로 되는 뭐 에너지 대사라든가 뭐 글루코즈, 리피드 모든 대사가 정상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깨집니다. 왜? 뭐 엑서사이즈에서도 깨지고 이스케미아나 뭐 여러 가지 인바이런먼트 팩터에서 이런 것이 어딘가 모르게 브레이크 깨지고 말초조직 깨지고 이 서클이 항상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모든 대사들이 다 나빠져서, 모든 대사들이 나빠져가지고 나오는 첫 번째가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항상성이 깨지면 첫 번째로 나오는 우리 몸의 아웃컴은 비만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비만 연구는 히스토리를 보면 1950년도에 비만은 브레인하고 관계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하이포탈라머스에, 요게 이제 하이포탈라머스라는 거는 한국말로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인데 우리 브레인의 아주 중간에 있어요. 그 피추터리 뇌하수체부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하이포탈라머스의 그 신경 조직을, 전기 조직을 줘가지고 다 죽여요. 브레인에 넣어가지고 죽였더니 정상적인 쥐인데 이거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1kg 넘죠. 지금 500, 600 정도 되죠. 얘는 지금 뭐 500, 1kg 넘는 거구나. 1kg 그렇죠. 그 이래가 살이 쪄. 그럼 이 쥐가 왜 살이 찌냐면, 왜 살이 찔 것 같아? 그렇지, 먹지 뭐. 먹기 때문에 무작정 먹습니다. 먹고요. 그래서 이 비만에 관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질병, 제네틱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것. 사람들에서, 동물에서는 지금 50년대에 그런 게 발견됐지만 사람에서는 그 최근에 많이 밝혀진 거예요. 이제 프레러 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바르데 비즈 신드롬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모노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모노 신드롬은 이 지구상에 6케이스밖에 없어요. 6케이스. 대체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뭐냐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 물론 이제 어떤 이 지금 코헨 신드롬이나 바르데 비드 신드롬 같은 거는 이제 실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뉴런에 실리아 밖에서 막 노을거리는 조직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그 잘못돼가지고 제네티컬리 그런 게 일어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빈지 이링 지수는 무조건 먹기 때문에 살이 찌요. 이렇게 사람에서는 이러한 이제 이런 비만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던 차중에 이것도 1950년인데, 이제 잭슨 랩이라고 있어요. 이제 바하고 메인에. 잭슨 랩은 아직도 잭슨 랩에 있습니다. 이 랩은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실험 동물을 공급해주는 그 회사예요. 여기서 이 비만 동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50년대. 그 비만 동물을 발견하는데, 요거 보면은, 요거는 같은 배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리를메이트. 얘는 12g인데 16g이야. 그 3주 되면 이제 보통 마우스가 3주 되면 이렇게 위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이 굉장히 쪘죠. 33kg. 근데 얘가 10달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몬스터가 되죠. 몬스터. 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몬스터. 걷지도 못해 이지. 그래서 1950년도에 이런 거를 발견을 했는데, 44년 후에 이 락펠로 대학의 제프리 프리드먼이 렙틴이라는 비만진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 몬스터는 렙틴이
없는 동물이에요. 없는 동물. 그래서 이 렙틴이 뭐냐? 렙틴이 이 지방 조직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지방 조직에서만 렙틴이 나와서 아까 말한 그 서큘레이션 있잖아요. 그 서큘레이션 통해 가지고 브레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타겟팅하는 뉴런이 아까 말씀드린 시상하부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거기를 타겟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먹는 것을 조절해요. 근데 렙틴을 의한 지금까지 지금 30년 됐죠. 이제 내년에 이제 30년이라서 이제 우리 뭐 당뇨병 학회나 비만학회에서도 이제 특집을 심포지엄을 하려고 해요. 이 렙틴에 관계된 사이언티픽 논문만 현재까지 43,000편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그래서 이게 렙틴이 현재 지금 아주 그레이티스트 디스커버리 중에 하나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GMP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필드에. 그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그거 봐요. 그래서 이제 동물에서 그게 발견됐는데 이 발견된 몇 년 후에 사람에서 렙틴 뮤턴트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얘네들 이제 카슨이에요. 엄청 뚱뚱하죠. 얘 8살이랬는데 86kg, 2살인데 26kg. 그 얘는 이제 렙틴이 없는 애들이에요. 얘는 3살인데 42kg. 그래서 얘를 4년 동안 렙틴을 인젝션을 해가지고 렙틴 트리트먼트를 했더니 10kg로 빠졌죠. 지금 7살. 30kg 정상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 5살인데 63kg. 그래서 4년 동안 얘도 렙틴을 줬더니 이렇게 쭉 49kg 정상으로 됐죠. 이렇게 렙틴이 없는 상태에서 렙틴을 주니까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비만을 치료했다고 하면 제프리드만 교수는 벌써 노벨상을 받고도 남았겠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이 일반적으로 살이 찌는 데는 아까 말한 브레인의 그 BBB에 렙틴 레지스턴트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면 거기 렙틴이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렙틴이 암만 비만 동물에 넣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렙틴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치료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렙틴을 보면 이제 렙틴이 아까 말한 시상하부인데 이 시상하부에 렙틴 레셉터가 아주 선택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조절하는 우리의 그 몸에서는 시상하부에 있는 그 두 가지 뉴런이 있는데 그 뉴런 신경세포를 통해서 먹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게 렙틴 레셉터 익스프레션이에요. 이게 그 렙틴이라는 거는 레셉터의 라이겐드고 렙틴 레셉터는 레셉터죠.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렙틴 레셉터 렙틴이 바인딩을 해야 워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몇 년 후에 최근에는 렙틴 레셉터 무테이션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꼬마 애들이 굉장히 상태였죠. 얘는 투이어가 아니라 잘못 써. 이게 투먼스인데 논문을 읽어보면 얘는 계속 근데 왜 그렇겠어요? 배고프다고 부르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렙틴 레셉터가 없기 때문에 렙틴을 있어도 워킹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비만의 관계는 뭐냐? 살이 찐다고 비만이 아닙니다. 살이 찐다고 비만이 아니고 비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지방의 축적량을 가지고 비만이라고 합니다. 지방 축적량이 많으면 비만이라고 하죠.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세 가지 비만의 중요한 부위가 있어요. 서피테니어스하고 비세럴 팻하고 레트로페리니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콩파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술하다 배를 자르면은 팻이 나오잖아요. 이 서피테니어스 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세럴 팻은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의 그 창자살에 뭐 아래 껴있는 배 나오는 거. 나이 들면 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여기 레트로페리니얼은 이제 콩파티에 있는 큰 그 에디포스 티슈가 축적되는 것이 대개적으로 세 군데 있는데 이 로케이션마다 지방 조직의 그 펑션이 틀려요. 그래서 이 비서럴 팻, 우리 복부 지방이라는 저도 한국 가서 너무 먹어가지고 배가 나오는 건데
복부 지방에서는 이 우리 몸에 나쁜 거랑 나쁜 거는 다 나오는 거야. 사이토카인도 나오고 뭐 나쁜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복부 지방이 있으면 건강에 해로운 겁니다. 자, 지방이라는 거는 지방 조직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상적인 것이 이렇게 커져요. 이게. 그래서 이 지방 조직이 한번 커지면 작아지지 않습니다. 지방 조직은. 단지 요 큰 것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사이즈는 작아질 수 있어요. 이제 다이어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이게 지금 어릴 때 지방 조직은 이미 다 한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자기 지방 조직이 뚱뚱하지 않게 만드는 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핸드폰을 꺼내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let's start it.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내시고 계산기 한번 꺼내보세요. 계산기 한번 꺼내보시고 계산을 해보세요. 뭐 저한테 얘기는 안 해줘도 되고. 자, 여러분들 뭐 건대로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속이지 말고 자기만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체중, 킬로그램 그거를 여러분의 신장의 자세, 그러니까 174면 1.74, 그걸 두 번 나눠, 두 번. 두 번 나눠보면, 자,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숫자가 나와요. 숫자 나왔어요? 우리 교수님들 다 말씀하셔가지고. 숫자가 다 나왔죠. 이것이 제가 아까 말한 바디매스 인덱스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체질, 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와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는 뭐 30 나오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너무 BMI가 특히 여성분들은 낮아도 문제예요. 높아도 문제지만.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25 이하 정상. 근데 한국은 여기 27부터 비만이라고 해요. 아까 그 맥을 보여주면서 30이라고 했잖아요. 27.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뭐 30대는 없으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요거를 좀 머릿속에 두고 계산을 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비만도를 뭔가 측정도가 있으니까. 근데 현재까지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만 아세요. 그래서 뭐 한 27 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25. 특히 여자들은 지방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왜냐면 그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 여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마라손 육상 시험에 맨날 그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런 문제들 막 있잖아요. 다 그게 그런 거에서 오는 거예요. 팻이 2%, 4% 이래요. 그럼 여성적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운동대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은 일정의 팻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건강을 주는. 이게 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체중은 똑같잖아. 87kg, 그죠? 근데 BMI는 똑같죠. 응? 근데 팻은 이 사람이 15% 있고 이건 24%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오버웨이트 되는 비만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죠.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을 보면 24%고 51kg가 머슬인데 이 아가씨는 머슬이 42kg밖에 안 되고 바디페이지 38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슬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그래서 비만을 다이어팅하고 뭐 할 때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슬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머슬에서 먹을 저녁밥을 다 소비시켜 놓으면 아침에 멀쩡해지죠. 그래서 머슬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만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병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뭐 눈도 나빠지고 뭐 혈압도 올라가고 스트로크도 생기고 뭐 가우트도 생기고 뭐 다 생겨요. 캔서도 생기고. 그만큼 비만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저것이다. 아주 나쁜 놈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요 팻이 많으니까
지방 조직만 없애면 뭐 비만이 뭐 고쳐지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쉽게. 그래서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방 조직을 딱 없앴더니 지방에 있는 팻이 리버하고 머슬로 가요. 그래서 막 지방간도 일으키고 막 그래요. 이게. 근데 브레인에 아까 말한 렙틴이라는 놈을 딱 인젝션 했더니 팻이나 머슬의 팻을 다 날려보내더라. 버닝아웃하는. 그래서 다 연결된 게 우리 몸 조직입니다. 그래서 렙틴이라는 것은 자, 좀 더 이제 렙틴이라는 것은 에리포세 티슈에서 나와서 이제 브레인으로 가서 AGRP 뉴런, 파운시 뉴런 이 두 가지 뉴런을 타겟팅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에리포스 티슈에서 렙틴이 나와서 이제 비비를 통과해서 하이포탈라머스로 가잖아요. 하면 하이포탈라머스에서 두 가지 뉴런이 있어요. AGRP 뉴런이 있고 팜시 뉴런이 있는데 이거는 팜시라는 놈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이거는 AGRP를 만들어내는 뉴런인데 렙틴이 팜시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렙틴이 AGRP 뉴런을 이니비션 시켜요. 그 뉴런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렙틴의 액션은 반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거지. 그래서 렙틴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얘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알파 MSH는 또 호르몬을 내가지고 먹는 것을 떨어뜨려. 렙틴이 얘를 서프레션 하니까 AGRP가 요 멜라노코틴 레셉터라는 다른 뉴런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서프레션 하면서 푸드에 조절하고. 렙틴이라는 놈이 하이포탈라머스 뉴런에 가서 먹는 것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인데, 그럼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 거죠. 아주 복잡한. 렙틴이 아까 보여준 렙틴 레셉터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먹는 것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아주 중요한 파라벤츄리카 하이포탈라머스라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레큐, 엔자임, 글루카이네즈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스페시픽하게 이니비션 시켜요. 그 바이러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PBH인데 요 빨간 거로 친 게 그 뉴런인데 여기에 글루카이네즈라는 게 다 딜리션, 서프레션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스페시픽하게. 그랬을 때 이 동물이 살이 찌겠느냐, 살이 안 찌겠느냐. 살이 찌면 이 엔자임은 굉장히 살이 찌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했더니 이 동물은 굉장히 살이 찌요. 이 동물이 살이 찌고 엄청나게 살이 찌죠. 그럼으로써 이 동물이 이 로카이네즈라는 이 엔자임이 이 하이포탈라믹 뉴런에는 굉장히 비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밝혔는데 뭐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링 모레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시그널링을 통해서 먹는 것을 조절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비만한 사람 미국에서 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보고 엄청나게 비만한 자들이 많죠. 자, 미국의 TH라는 방송국에서는 My 600 Pounds Life라는 게 있어요. 600 파운드 되는 사람을 정상인으로 고치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줍니다. 자, 크리스타는 708파운드였어요. 이 친구는 183파운드가 됐어요. 몇 년, 1년, 2년 통해서. 이게 지금 사진 하나 보세요. 이게 뭐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그 gastric bypass 서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위를 잘라내는 수술,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위를 잘라내는 것도 있고 식도에서부터 창자로 바로 연결하는 게 있으니까 많이 못 먹어요. 금방 만복음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체중이 떨어져야 그 텍사스 러스틴에 있는 그 서전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살을 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 그 체중을 낮추는 데까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뺀 다음에 그 노력하는 그 1년, 2년의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 라이프 600. 도중에 죽기도 합니다.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거 뭐 사람 같습니까? 이렇게. 엠버는 660파운드였는데 236파운드로 떨어져요. 그 삶이 새롭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없죠, 대한민국에는. 자, 이 사람은 걷지도 못했어요, 말리사. 걷지도 못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 178파운드 정도 되면 거의 정상이에요. 이렇게 사겠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에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기스트 루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이 사람들은 무슨 게스트릭 바이패스 서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먹는 것과 운동 그 두 가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살을 제일 많이 뺀 사람이 1밀리언을 받아요. 1밀리언.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몇 파운드 못 빼면 빼서 나가고 비기스트 루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도 뭐 우연히 보니까 그런 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 비하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이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뭐 게스트릭 바이패스 한 게 아니에요. 운동과 먹는 거 조절해가지고 무슨 머슬이 많잖아요. 머슬이 없으면 살이 빠질 수가 없고 이 여자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2011년에 4개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은 239파운드를 뺐어. 108kg가 됩니다. 그러니까 1밀리언을 받았지. 엄청난 거죠. 그래서 1년간 그 방송국에서 이런 비기스트 루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해야 될 게 대한 확실한 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자기 인생이 틀려지고 뚱뚱했을 때보다 날씬했을 때 그 인생이 틀려지는 그런 것이 필요 없으면 저 사람들이 좀 전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골프장처럼 보이죠? 예,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에 여기인가에 타이거즈가 있어요. 예, 골프장인데 타이거즈가 이 인파를 뚫고 나왔습니다. 타이거즈는 그 PGA 투어, 이게 투어도 PGA 투어, 거기서 80번을 우승을 하고 유로피언 투어는 40번 엄청나게 우승을 하는 정말 그 히스토리컬한 사람이죠. 그럼 이게 왜 이런 사진이 나왔느냐? 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 사람이 79번을 우승하게 2013년도에 그 브리스턴 인비테이션에서 우승을 했어요. 이후에 타이거는 6번의 서저리를 갖고 그 다음에 섹스 스캔들이 일어나고 드랍 어딕션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인생의 고된 시간을 이제 보냈죠. 응? 그 다음에 80번째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투어 챔피언십에서 1위 우승하기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파를 뚫고 나올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all hell broke loose, 모든 지옥을 가져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승으로 통해서 좀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이 PGA 웹사이트에 가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제 또 다쳐가지고 지금 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의 이런 자기 이런 웃음은 이 사람이 이게 왜 가능했을까? 이 사람이 제가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컨피던스가 있었던 거예요. 타이거 우즈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타이거는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타이거 인터뷰 중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컨피던트 해가지고 이런 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거. 자, 이게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몽마르트.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몽마르트 언덕에 가면 큰 이제 채플이 있고 여기 계단도 있고 여기서 뮤직도 하고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 몽마르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은 이 자동차가 마차 같은 자동차인데 그걸 타면은 이제 쭉 이 도시를 이렇게 돌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서너 번을 가봤어요. 아주 아름다운 그 몽마르트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몽마르트 언덕에 용서원이라는 여기 퓨전 한국 요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몽마르트 언덕에 그 퓨전 한식을 소개하는 요리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체육대학도 나와가지고 체육을 하다가 체육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LA에 그런 이제 푸드 하는 회사에 학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보면 요리를 접했지만 요리가 좋았어요.
재미있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좋았다는 얘기지. 요리하는 게 좋았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좋아하는 일을 다시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이 개발한 이 감자 옹심이 파스타 같은 것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팔고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유튜브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일이 엄청 고되고 체력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엄청 고된 일이 많다는 거죠. 하루 종일 주방에 있으니까 정신이 몽롱할 때가 많고, 잠깐 정신을 놓으면 다치기가 쉽사요. 칼을 쓰니까, 그죠? 많이 다쳤다. 응? 근데 그건 어느 정도 각오하고 이겨내겠다는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에 수석 현재 셰프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몽마스터로 거기에 물론 그 프랑스 사람 주인이지만 이 사람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 힘든 거지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알렉스 퍼널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스 퍼널드. 프리솔로가 뭔지 알아요? 프리솔로가? 암벽을 타는데 밧줄 없이 타는 거예요. 밧줄 없이. 자, 이 사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람은 맨손으로 요세비치 내셔널 파크에 있는 3,000피트 한 950m 정도 되는 거를 맨손으로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걸 찍었습니다. 이 친구는 UC 버클리를 다녔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크라임대에 나가서 우승하고 그랬는데 UC 버클리를 다니다가 이거 내 인생 아닌 것 같다.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밴을 하나 삽니다. 미니밴을 하나 사가지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뭐 전력만 타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 인생인 거지. 그래서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아카데미를 받았어요. 이 프리스로.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요세비치 여기를 자기는 왼손으로 올라야 되겠다.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자기 걸프렌드도 생기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팀과 이 카메라를 다 찍게 되는데 요세비치의 사진 하나 더 있나? 요세비치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면은 거기서 점프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놓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맨이고 그 전에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 밴에서 자기 걸프렌드랑 이별을 합니다. 근데 걸프렌드는 못 잡는 거예요. 이 친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 라이프니까 이게. 얘는 죽어도 이렇게 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있는데 그 순간 카메라를 이제 찍어야 되잖아요. 기록을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절벽에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점프해야 돼요. 점프해서 딱 잡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거를 못 찍어요. 다 뒤로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요세비치를 달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 hardest by far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었다고. That is, it fell, F보드 나오고 왔어. 응?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I just did what I normally do, just without a love this time. 그냥 normally 자기 했고 이번에는 그냥 노프 없이 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프리스톨의 친구가. 네? 그 넷플릭스 그 도큐멘터리를 한번 보면은요 끔찍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라큐라라는 이게 네팔 출신의 브리티시예요. 이 사람은 등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등반을 하냐면 세계에는 8,000m가 넘는 게 14군데 있어요. 14군데. 요 네팔에 이름이 있죠. 네팔에 있고 여기가 하나가 시샤바나 보고 있죠. 요게 이제 중국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하고 여기 이제 이게 8,000m 넘는 산이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에마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프로젝트 파시블 14 for 7 14개의 8,000m의 피크를 7개월 안에 정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여기 보세요. 여기 눈 속에 여기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진, 그 포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팀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 하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네 뭐 그 집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빌리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등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은 8,090일 4월 23일 2019년에 등반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페이지에는 6개의 산을 등반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마칼루르 8,482m를 5월 24일 2019년 한 달 만에 6개 산을 정복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기네스 기록을 돌파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5개 산을 7월 3일 날 시작해가지고 7월 26일 날 마치게 됩니다. 이게 참 가능한 게 있어요. 이게 8,000m 이게 눈도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11개가 등반이 되는 거죠. 이제 3개가 등반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 비자가 풀려서 이 사람이 나가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에 있는 산을 정복한 것이 10월 18일 되면서 총 6개월 원일이 걸리면서 14개의 8,000m 되는 산을 정복하는 최장 단시간에 정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4 peaks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피크 이게 구호입니다. 이 사람의 구호. 엄청난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데 어떻게 가능을 했어요. 그죠? 이제 본인이 이런 모티베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 노력도 있겠고 그런 게 없었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노르웨이 여자가 나타납니다. 크리스티나 하르. 이 사람은 이제 좀 전에 말한 그 네팔 니에마가 계획을 기록을 깨려고 기록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뉴 레코드를 세워요. 92일에 14개의 산을 다 정복해요. 이 여자가. 이게 가능한가? 근데 이거는 뭐 날짜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했어요.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무하마드 하산이라고 이 포토가 있는데 이 포토가 보틀네트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이 엄마예요.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나중에 공개된 영상에 이 포토들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공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팀들은 이 무하마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기록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라는 당연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 현재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아마도 뭐 살리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뭐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상인 사람이었으면 아마 거기서 등반을 포기하고 그 사람 데리고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엄청난 업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대로 존경을 못 받는 이 필드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인생을 하는데 어떠한 팩터들이 제가 여러 가지 사람들도 보여주고 이제 저의 그 인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려는 일이 내가 좋아하느냐. 아까 그 용석은 저 좋아하는 삶을 찾아왔다고 그랬죠.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재능이 있는가. 가수가 되고 싶어도 노래 못하면 가수가 안 되잖아. 아마 좋아야 돼. 축구 선수가 돼도 축구 못하면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CPA를 하려고 하는데, CPA 그런 동계산하고 산수계산하는 게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인가? Do I like it? Do I have talent for it? 이런 걸 이제 중요한 two factor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져야 되고,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 골도 있어야 되고, 모티베이션도 있어야 되고, 하려는 일에 confidence 있어야 되고, 이제 챌린지를 할 줄 알아요. 챌린지. 어려운 일이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 하는 인생에 이제 좋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슈아 마린이 말하는 건데, challenges are what makes life interesting. 도전이라는 것은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overcoming them, challenge를 극복하는 것은 what makes life mean,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조슈아의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아직도 이것도 생각하면서 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미래, 과거가 있지만, 과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히스토리가 되겠죠. 우리 역사가 되겠고, 현재는 기프트예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준 기프트. 여러분들은 그런 기프트를 받고 현재를 드린 거였고, 퓨처는 미스테이크죠. 퓨처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퓨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퓨처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퓨처는 또다시 여러분의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퓨처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건대입니다. 건대. 우리가 다닐 때는 여기다 저는 축산대학을 나와서 축산대학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보냈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건국에 있을 때 enjoy your time. 하지만 explore who you are. 누군지 찾아보고, what you want to achieve.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건대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미래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질문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 질문이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하세요. Any questions? 선배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선배님 살아오시면서 혹시 후회가 되는 선택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후회는 건대에서 좀 더 놀 걸 후회했어. 그렇네. 그래서 이제 후회는 별 인생 살아보면서 군대를 좀 빨리 갔을 걸. 후회. 특별 후회는 없고, 건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의대를 가서 수도 잘했을 텐데. 그래서 왜냐면 지금 뭐 완전 이제 의대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그렇게 후회는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건대에서 좀 더 놀았어야 되는데 못 노는 게 좀 후회스러운 거는. 그래서 후회라는 거는 후회해봤자 이렇게 잡아봤자 안 잡히는 게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은 어떤 거냐? 이건 이제 본인이 잘 찾아야 되죠. 또 선배님이 왔으니까 질문들도 많이 해야지. 아무거나. 자, 학생 질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학술회를 운영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학술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거 2005년도에서 서울 심포지엄 한 거는 이런 계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고, 딱 보니까 한국 사이언스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더라. 사이언스가. 2005년도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평준화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한국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잘하는 사이언티스트를 불러가지고 강연을 하고, 그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또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사이언스가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백그라운드 돼가지고, 이렇게 미팅을 다 해서, 지금은 뭐, 거의 오히려 한국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한 계기로 해서, 제가 그 미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주겠습니다. 한국의 사이언스 그쪽 필드에는
컨트리뷰션이 많죠. 그런 면에서. 많이 했죠. 그런 겁니다. 자, 또 질문. 네, 질문하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라고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잘하는 전공을 찾았을 텐데 어떻게 이제 그 학생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는 공부라는 거는 학생으로서 일단 의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는 따질 거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뭐 키타코도 점수가 굉장히 많죠. 학부는 뭐 간신히 졸업을 했을 수 있고, 제가 이제 대학원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런 이제 공부하기, 근데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부를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학생의 이제 의무이기 때문에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 과목을 듣든지 무슨 생명과학 학부를 듣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과목을 듣든지 어학 수업을 듣든지 자기가 흥미롭다라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다 해야 졸업을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진짜 뭐를 좋아하나 과목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좋아한다는 거는 일이야. 일.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해야 할 일. 내가 교수가 맞을까? 교수 하려면 이거 티칭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티칭을 잘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는지. 내가 그러면 이 덴티스트 괜찮을까? 그 학부 졸업하고 덴티스트 가서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개인 비즈니스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 마치고 좋아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생 때, 대학교 때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공부를 잘 해가지고 졸업을 잘 해야죠. 그래서 취직도 잘 하는데 취직할 때 무조건 좋은 데라고 삼성이라고 현대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자기한테 맞는 걸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샐러리라는 면도 대기업이야 샐러리 많이 주겠지만 돈이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자기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 행복한 일을 찾는 방법이 이제 그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기가 탤런트가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걸 찾는 노력을 자기가 할 필요도 있어요. 자기가 노력을. 그런 노력은 본인이 잘 해야지. 내가 여기 쓴 것처럼 이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런 일을 해서 나가면 이제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상충되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어느 쪽에 더 치우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를 때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과 틀릴 때는 저는 좋아하는 일로 갑니다.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이제 이 탤런트라는 것도 이제 우리는 실험을 하고 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테크니션을 한 번에 이제 미국에를 하이어를 했어요. 레슬링을 하내고 타이완 다이비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성실하고 이제 실험을 시켰지. 실험을 시키면 가르쳐주면 5번을 가르쳐주면 3번은 똑같이 나와야 돼. 한 60% 반 이상. 5번을 했는데 4번이 틀리게 나오면 이거 탤런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몇 달 하니까 얘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걔네 불렀지. 너는 도저히 실험에 탤런트가 없으니까 너 그냥 랩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보낼 친구가 있어요. 내보내가지고 세일즈맨이 됐더라고. 어디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연락도 오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는 사람을 하이어해가지고 샐러리를 주고 랩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다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 건 빨리 또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니까 지금 해피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포텐셜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자기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던 포텐셜. 저도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잘 몰랐던 거예요. 그 포텐셜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었지. 일본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또 질문 또 해보세요. 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일본에서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부하셨는데 그러면 언어 공부가
궁금하고요. 또 처음에 학부 시절 때는 이제 숙산 쪽에서 공부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의대 쪽으로 가게 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축산대, 지금 축산대가 없어졌죠. 사실 건대 아이덴티티가 축산대였어요. 우리 때는 축산대는 다 장학생, 아주 우수한 학생들 들어온 게 축산대가 없어져가지고 동문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지금 이제 먹거리가 다시 농업이 또 위주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축산대 안에는 여러 가지 축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소대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축산대 안에서 뭘 했냐면은 뉴트리션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제 석사학위를 했는데 뉴트리션 공부를 했는데 실험을 병아리 가지고 했지. 그 축산하고 관계돼요. 그거를 쥐 가지고 했으면 의대에서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리션을 해서 뉴트리션 백그라운드를 갖고 일본에 가서 이제 비만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는 그 당시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그때 축산대에서는 일본은 이제 문무성이라고 해서 문무성 장학금을 다 갖고 많이 갔어요.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 근데 저는 이제 그 시험을 못 봤어요. 못 받고 이제 일본 가서 문무성 장학금 받기는 했지만 일본 가니까 이제 연구생으로 가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유학생이 오면 연구생으로 1년 있는 동안에 튜터를 1년 동안 붙여줘요. 그래서 그 튜터한테 그 문무성에서 월급을 줍니다. 매달. 그때 한 5만 원 주고 그 친구는 나한테 일본말을 가르쳐줘. 일본말. 1년 동안.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지. 일본 역할가 없어요. 좋은 프로그램 너무 많아. 그 하다가 이제 장학금을 무진장 받았죠. 일본에서. 한 6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연구생으로 갔을 때부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문무성 장학금을 받고 그러니까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본어 공부를 했고 이제 일본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이 5년인데 4년 만에 사실 다 끝냈어요. 학위를 논문도 많이 내고 끝내서 나머지 1년 동안에는 이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미국에 갈 생각을 했었으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영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영어가 요즘은 애들 젊은 친구들 영어 잘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영어 딱 하면 이제 오형식 응? 주어 동사 뭐 목적어 오형식 갖고 딱 영어를 시작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공부도 많이 했다 생각하고 미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호텔에서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방을 구해야 되니까 리얼 복도방을 소개시켜줬어. 복도방에 너 전화 올 테니까 복도방 얘기 듣고 그 방을 보고 그 결정을 해라. 그래서 오케이. 선생님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주고 막 못 알아서 써주니까 알아듣잖아요. 전화가 왔어. 오케이, 예스. 하니까 끊어졌어.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 연락이 안 와, 그다음부터. 알겠어. 이게 뭐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어렵고, 영어 공부를 우리 이선 교수님한테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제 생각에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영어 어순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순. 영어 어순. 나는 간다 학교에 공부하러. 나는 학교에 간다 공부하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영어를 그런 식으로 쓰면은 영어 어순으로 쓰는 거예요. 영어는 이렇게 풀어헤치는 단어거든요. 풀어헤치는. 그 다음에 대시 들어가고 위치가 들어가서 쭉쭉쭉 풀어헤치잖아요. 그 언어 특성상.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서도 이제 동시통역이 가능한 거지. 하지만 우리말이 아니니까 저도 영어를 지금 미국 간 지가 지금 30년 되니까 영어 쓴 지도 오래됐죠. 어렵긴 어렵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이제 젊은 쪽, 그러니까 오형식 갖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영어 어순으로 갖고 영어를 가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여학생이 질문이 있어야죠. 여학생. 여학생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수님들 질문하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옥슨이라는 게 있었어도 관심도 없이 공부만 했는데 역시 옥슨을 좀 열심히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점이 올해입니다. 네, 그리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인생이 다르네요. 저희 7학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저랑 같이 사는 남자가
보컬도 하고 드럼도 하고 이런 남자를 만나서 오늘날 잘 먹고 살고 그래. 네, 저는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한 120세 정도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참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생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뭔가를 다듬어야 하는 곳인데 공부밖에 안 하던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즉 행복하게 공부하고 행복해야 하는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 스트레스를 좀 감량시켜주고 행복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학교 내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후배님의 어떤 전공을 떠나서 하버드 대학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런 그런 시스템이나 또 무슨 장치가 좀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있지요. 최근에는 이제 코비드를 통하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많이 다운되고 디프레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그런 그 캐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리모트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운이 되고 디프레션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전문가도 연결시켜주고 그런 걸 이제 치료해주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죠. 병원 자체 내에서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컨피덴셜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테라피도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가 많은 거는 근원이죠. 이게 오비스티가 그 ER 스트레스의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ER이 이렇게 스트레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비스티 상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라고 뭐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축구를 봅니다. 영국 축구.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보는 게 좀 틀리긴 하지만 그다음에 강아지랑 산보를 해요. 그 이제 한 서너 가지를 이제 하는데 스트레스 없는 삶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제도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이제 더 위험한 게 이제 디프레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이상하다 할 때는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가서 상담도 받고 그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뭐 미국 대학에는 다 있어요. 병원도 다 있고. 네, 학장님 잘 들으셨죠? 네. 앞으로 그 교무위원회 가시면 그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만드는 데좀 협력한 공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그 특히 이제 이명희 교수님이 미국에 가셔서 만나셔서 앞으로 이제 건대생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네. 뭐 코멘트 한 가지랑 질문 한 가지인데요. 우선 김 교수님이랑 저랑 좀 동행이고요. 제가 김 교수님 아들 휴맨이 가르쳤는데 이제 제 수업을 스티브 모아스 대한 그 세계 들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가끔 엉뚱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반전의 모습을 보여서 제가 좀 당황한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근원을 제가 찾았습니다. 엉뚱하고 반전의 모습. 선생님과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오더니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한국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아니 working very very hard. 그래서 내가 한국 선생님 인사말이다. 그러니까 얘는 미국애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지. 한국 사람 공부 열심히 해라 나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랬더니 이제 한국애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맨날 도시대에 있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할까.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농담이지만 교수님 그런 반전의 모습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진짜 교수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알 것 같고 저도 뭐 미국에서 오래 살고 교수생활 해봤지만 뭐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상태로 들어가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응원하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문은 뭐냐면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도 저는 항상 우리는 어쨌든 16주 동안은 학습 공동체다.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어쨌든 우리는 그냥 공동체로 묶인 그런 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하시면서 저는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공동체가 있었겠지만 교수님의 어떤 프로페셔널 라이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또 교수님께서 영향을 많이 주신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도 많죠.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인터내셔널 미디어를 다 하는 우리 팀 자체도 이제 공동체고, 거기 멤버들이 한 25명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버드는 주이시 커뮤니티예요. 다 주이시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우리 디비전 전체가 거의 다 교수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딘이라든가 그 딘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다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브루클라인인데 브루클라인이 40%가 유태인이 살고 있고 유태인 속에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해도 유태인이라고 하고 그 유태인 그 명절에 또 놀고 다 놀고 그 다음에 친구들 우리 애들 친구들도 거의 다 유태인들이 많고 유태인들은 배울 점이 선생님 말씀하신 공동체가 엄청나요. 걔네들 금요일마다 모여서 먹잖아요. 저는 그걸 유태인 걔네들 가족끼리다.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이 영주나 이런 클리니시한 그 소사이트에서도 자기들끼리 굉장히 그 안에 공동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디비전에 그 우리 병원에 내분비 내과에 포스탑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 공동체지. 근데 교수 공동체. 제가 처음부터 교수한 건 아니니까 처음에 이제 포스탑으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된 거니까 포스탑 때는 이제 공동체라는 개념은 우리 랩이에요. 랩. 우리 선생님하고 그 랩. 랩을 할 때 혼자 실험하는 것보다 뭐 도와주잖아요, 서로. 근데 공동체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논문이 나갈 때 다 코어스로 같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돼가지고 패컬티가 되면 그 내분비 내과 교수님들이 하는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돼가지고 어떤 뭐 지금 우리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뽑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같이 나누고 그 커뮤니티가 다 하거든요. 거기 뭐 누가 반대하고 뭐가 하고 없어요. 100%가 돼야 사람 뽑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뽑아요. 이제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메디컬 스쿨 안에, 의대 안에 또 이제 병원이라는 속에서 이제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같이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력이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학회도 그렇고, 모든 어떤 모임도 그렇고, 뭐 저희 또 교회 나가니까 또 교회 자체도 공동체고, 그 다음에 뭐 병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많으면, 이건 뭐 구조상 그렇겠지만, 이제 그룹을 다 만들죠. 이렇게 그룹을 이 정도 되면 한 10그룹 정도 만들어서 프로젝트 10개를 줘가지고, 이제 너희들끼리 서로 모르겠죠. 모르는 애들끼리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10명 자체가 자기네 나름대로 이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또 이제 리스펙트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속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자기 포텐셜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대학 4년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빨리 찾아서 이 공부하기 싫다가 아니라 이 공부는 뭐 졸업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이해할 거면 잘하자 이거지 뭐. 대학교에서 뭐 조금만 잘하면 오래 맞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잘하면.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여러분 귀찮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결국 공부하라는 얘기로 끝나네. 놀라는 얘기로 끝나야 돼.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옥슨처럼 그 노래하고 그런 친구들을 날라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 공부만 한 사람과 이 날라리였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저희가 78년부터 정부가 너무 흔들리더니 휴교령이 내려서 학교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휴교령이 내려서 7, 8학번에서 82학번까지는 참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그 목표가 됐던 것 같아요.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를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좀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날라리의 현재를 여러분이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때는 축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5월달에 대운동장이 있죠 아직도. 네. 네. 지금은 좀 다듬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때 이제 3월달에는 우리 충장도 축구 시합도 있었었고, 그래서 거기 이제 5월에 되면 이제 쌍쌍 파티 해가지고 파트너 찾으러 화양이 다니고. 네.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운동선수들하고 굉장히 친했잖아요, 우리 옥순이. 중결승 나가면 이제 응원 나갑니다. 버스 타고. 응원 나가가지고 막 노래하고 있으면 막 홈런 맞고 자동차니까. 그런 기억들도 나는데,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이 성신이 축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고고 타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홍대로 가는가? 홍대 앞에 가서 노나? 그래서 그때 파트너는 늘 잘 정해지셨어요? 못 찾았어요. 내가 잘 못 찾았어요. 저는 늘 줄 서 있었는데. 그래서 네. 건대가 참 많이 학교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나 또 외적인 면에서 병원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대 KKU라는 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 돼요. 저는 굉장히 이 서울대 제 서울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서울대 나온 사람으로 하버드 의대 교수 된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있을지 모르겠죠. 이 서울대 친구들 1등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1등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좀 알지. 이 1등 하는 사람이 특징이 내가 좀 어디서 1등을 하든 그 사람들은 자만해요. 그리고 상대를 굉장히 리스펙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내가 좀 알지.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보스턴에. 그래서 아직도 포스트하고 10년 이상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알지가 아니라 상대를 리스펙트하는 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늘 겸손해가면서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낼 때는 분명히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건대 생활을 좀 잘 마무리하셔서 훌륭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사회과학관, 네, 그게 전소가 될 정도로 건국대학교가 그때 유일한 새 건물이었는데 그게 전소가 될 정도로 굉장한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과도기적인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산 증인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건대도 프로젝트나 이런 소규모 토의를 중심으로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120년을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직업도 여러 가지 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느냐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 귀한 선배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